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렇습니다. 결혼 후 남편의 월급 통장은 시어머니께 드렸습니다. 단저간 저는 밖에서 저녁을 해결하고 집에 들어갔죠. 남편은 굶주림에 지쳐 소리쳤습니다. 밥은? 저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생활비도 없는데 뭘로 밥을 해요? 남편 민준과 결혼한 지 어느덧 3년. 지난 3년간 저는 좋은 며느리, 현명한 아내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일이 순조롭게 돌아가도록, 시끄러운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결혼한 여자는 참고 인내하며 가정을 돌봐야 한다고 늘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인내는 어느새 부당함을 견디는 것이 되어버렸고, 사람들은 제 선의를 이용해 저를 저희 집에 무료 가사도우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6시에 퇴근했지만 평소처럼 집으로 달려가는 대신 시내 외곽에 있는 단골 순대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요즘 들어 통 입맛도 없고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진하고 뜨끈한 국물에 속이 꽉 찬 순대와 머리고기가 듬뿍 들어간 순대국밥 한 그릇만이 제게 살아갈 힘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저녁 식사 대신 먹을 요량으로 1인분을 포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저녁 7시 30분이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몇 년째 월세로 살고 있는 오래된 빌라촌의 조용한 골목에 위치한 작은 집, 거실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노란 불빛이 익숙하면서도 낯선 느낌을 주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숨막힐 듯한 불편한 공기가 저를 덮쳤습니다. 민주는 식탁에 엎드려 두 손으로 배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훤칠한 키에 잘생긴 얼굴을 가졌지만 지금은 초라하고 가여워 보였습니다. 아직 갈아입지도 못한 셔츠는 땀으로 눅눅하게 구겨져 있었습니다. 3년 전에 저였다면 이 광경을 보고 불이 나게 부엌으로 달려가 허둥지둥 가스불을 켜고 뭐라도 급하게 차렸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핸드백과 순대국밥집에서 남은 반찬 몇 가지가 담긴 포장 용기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민준이 벌떡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굶주림과 아마도 분노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저와 식탁 위에 포장 용기를 번갈아 보더니 거의 으르렁거리는 듯한 무거운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밥은? 이 시간에 들어오면서 밥은 어딨냐고? 그의 추궁, 제가 늦게 들어와 저녁을 차리지 않은 것을 천인공노할 죄라도 되는 양. 여기는 그 말투는 제가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감정의 도화선에 정확히 불을 붙였습니다. 배고프고 지쳤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그의 불편함이 자신의 무책임과 무관심을 제게 떠넘길 핑계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저는 항상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직행했고 남편은 그저 앉아서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제 월급이 350만 원이라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저는 모든 생활비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집 월세, 전기세와 수도세 같은 공과금, 남편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할부금, 심지어 남편의 새 옷까지도요. 반면 월 500만 원을 버는 그는 단 한 푼의 생활비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잠시 조용히 서서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손을 들어 얇은 재킷을 벗어 의자 등받이에 걸쳤습니다. 제 느리고 무심한 행동이 그의 분노를 더욱 키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밥 어디 있냐고 묻잖아. 그가 벌떡 일어나 의자를 뒤로 넘어뜨렸고 작은 집 안에는 귀를 찢는 듯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시계 안 보여? 몇 시야? 당신이 밥 안 하면 난 뭘 먹으라고?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밖에서 혼자 배불리 먹고 들어와서 남편은 굶기겠다? 저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제 눈에는 더 이상 매일 같은 인내가 없었습니다. 대신 저 스스로도 놀랄 만큼의 단호함과 냉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가정생활의 모든 책임을 제 어깨에 떠넘기고 제가 그동안 쏟아부은 재정적 기여와 노력을 전부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배고파서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 안 보여? 민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주먹을 쥔 채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폭력적인 사람이 아니었지만 극심한 배고픔과 분노의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배고픈 거 알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그의 눈에 타오르던 분노의 불길을 잠재우기에 충분할 만큼 낮고 또렷했습니다. 하지만 배고프면 스스로 챙겨 먹어요. 나한테 묻지 말고. 저는 방문을 잠갔습니다. 문 밖에서 저를 부르는 민준의 희미한 목소리는 무시했습니다. 곧장 욕실로 들어가 샤워기를 세게 틀었습니다. 쏟아지는 물소리가 제 마음을 어지럽히려는 모든 소음과 생각을 막아주길 바랐습니다. 지난 3년간 완벽한 아내라는 보이지 않는 갑옷을 입고 살아온 제 가슴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온 신경을 거실 쪽으로 집중하며 민준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한참 동안 문을 두드리고 절망적으로 제 이름을 부르던 그는 이내 잠잠해졌습니다. 냉장고 문이 열리는 소리, 탄산음료 캔 따는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그의 지치고 무거운 발걸음이 다시 식탁으로 향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를 동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결정적인 대화를 시작해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제가 식탁 위에 올려둔 순대국밥 포장 용기 맞은편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는 그의 눈에는 서운함과 원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목이 잠긴 그가 물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알아. 전화하고 문자에도 답장도 없고. 저는 다가가 그의 맞은편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혼자 밥을 먹은 것에 대해 변명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지난 3년간 임시방편이라는 껍데기 속에 묻혀있던 진실을 꺼내놓기만 하면 됐습니다. 저는 포장 용기를 들어 뚜껑을 열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순대국밥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습니다. 숟가락으로 국물을 조금 떠서 천천히 입으로 가져가 음미했습니다. 제 평온한 행동에 민주는 오히려 경악했습니다. 그는 이런 제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스스로 챙기라고. 저는 감정에 동요 없이 담담하게 반복했습니다. 민준 씨는 나한테 밥이 어디 있냐고 물었죠? 그럼 나는 물을게요. 생활비는 어디 있죠? 생활비가 없는데 어디서 밥이 나와요? 제 말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은 부조리를 찌르는 날카로운 바늘이었습니다. 생활비, 독립된 가정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지만 우리 집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민준 씨, 나는 월급 350만 원으로 월세 내고 공과금 내고 집안 자질구레한 살림 다 사고 당신이 타는 차 할부금까지 내요. 심지어 당신 옷도 내 돈으로 사입히죠. 그런데 월급 500만 원 버는 당신은 어머니한테 매달 용돈 30만 원 받는 게 전부라고 했죠. 그럼 나머지 470만 원은 어디에 있는 건데요? 민주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떠오른 당혹감은 단순히 배고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방금 폭로한 적나라한 진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게 바로 현실이었으니까요. 어머니가 집 사려고 돈 모아주시는 거라고
그가 더듬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 귀를 기울여야 겨우 들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자신도 더 이상 그 저축이라는 핑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저축이요? 3년이나 됐는데 그 저축 통장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죠? 당신? 아니면 어머님? 어느 은행 계좌에 있죠? 정확한 잔액은 알아요? 설령 안다고 해도 그 돈을 당신 마음대로 쓸 권리가 있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저는 포장 용기를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가벼운 소리였지만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배고프면 당신 월급 통장 들고 계신 분한테 가서 물어봐요. 왜 아들이 힘들게 일해서 아내보다 훨씬 많이 버는데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제 한 몸 챙길 돈 한 푼 없는지 물어보라고요. 나는 모든 걸 짊어지느라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벅차요. 당신은 이제 어머니한테 가서 밥 달라고 해야겠네요. 민준 씨, 당신은 내 남편이지만 이 집에서 당신의 권력도 책임도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일어나 제 포장 용기를 치웠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분노 대신 수치심이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분노가 아닌 가장 기본적인 자율권마저 잃어버린 한 남자의 자괴감과 무력감이었습니다. 제 말이 독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독하게 말하지 않으면 그는 결코 정신 차리지 못할 겁니다. 저는 그가 문제를 깨닫길 바랐습니다. 문제는 제가 밥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익숙한 외로움 속에서 잠이 들었지만 처음으로 그 외로움은 독립이라는 작은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저는 참고 견디는 사람이 아니라 싸움을 시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민주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그의 얕은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젯밤 배고픔과 제가 그의 머릿속에 심어놓은 생각들로 뒤척이며 늦게 잠들었을 겁니다.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 블랙커피 한 잔을 내렸습니다. 만약 제가 아침 식사를 준비한다면 모든 것은 다시 원래 궤도로 돌아갈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성실한 아내, 그는 무심한 남편, 그리고 재정 문제는 다시 잊힐 겁니다. 저는 그걸 원치 않았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밀린 업무를 훑어보았습니다. 민준의 요란한 알람 소리도 무시했습니다. 그가 침실 문을 열고 멍하니 걸어 나왔을 때 저는 비로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잠이 덜 깬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과 약간의 망설임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제가 모든 준비를 마쳐놓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저 옷을 입고 식탁에 앉기만 하면 됐죠.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머리를 묶은 채 출근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제 커피잔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침 안 했어? 그가 어젯밤보다 훨씬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안 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출근 늦겠네요. 오늘 아침은 알아서 챙겨요. 그는 한참 동안 저를 쳐다보더니 이내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지갑에 현금이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깨달은 겁니다. 이번 달 용돈 30만 원은 기름값과 회사에서 급하게 떼온 점심값으로 거의 다 써버렸을 겁니다. 밖에서 사 먹을 수도 없었고 집에는 라면밖에 없었지만 그 라면조차 제가 산 것이었습니다. 지혜야, 제발 그만 좀 해. 응. 그가 다가왔습니다.
화난 건 알겠는데 어머니 성격 알잖아. 다 우리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야. 어젯밤에 어머니한테 전화했어. 곧 통장 돌려주신다고 했어. 거짓말.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당신 한 번도 어머니한테 그 얘기 꺼낸 적 없잖아요. 3년 동안 그 말을 나한테 100번은 넘게 했지만 단 한 번도 지킨 적 없어요. 내 눈 똑바로 보고 말할 수 있어요? 어머니한테 정말로 통장 돌려달라고 요구했다고?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는 이 작은 가정을 잃는 것보다 어머니를 실망시키는 것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민준 씨, 저는 일어나 핸드백을 챙겼습니다. 당신 월급이 500만 원인 거 알아요.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유능한 팀장인 것도 알고요. 그런데 창피하지 않아요? 31살, 명색이 한 집안의 가장이라는 사람이 아침에 김밥 한 줄 사 먹으려면 아내 주머니를 뒤지거나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돈을 붙여달라고 해야 하는 게 저는 문을 열고 그와 마주 섰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당신 월급은 어머니 손에 저축이라는 명목으로 묶여 있는데 나는 당신이 타는 차, 할부금을 갚기 위해 허리가 휘어요. 나는 이 집을 먹여 살리고 내 몸 하나 건사하는데 당신은 뭘 먹여 살리고 있죠? 친어머니에 대한 당신의 의존성을 키우고 있을 뿐이에요. 그건 남편이 아니에요. 민준 씨, 그저 다 큰 아들, 마마보이에 불과해요. 제 말투는 전혀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저는 잔인할 정도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 잔인함만이 그를 흔들어 깨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습니다. 대신 고통과 굴욕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치 제가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짓밟기라도 한 것처럼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 지혜야. 나는 그냥 그가 변명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 비상식적인 경제적 통제를 합리화할 말을 찾지 못한 겁니다.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어요. 저는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스스로 잘 생각해봐요. 난 출근할게요. 당신도 출근하려면 아침, 점심 알아서 해결해요. 오늘 저녁에 밥 먹고 싶으면 어머니 찾아가서 생활비 달라고 하세요. 자기 집에서 경제권 하나 없는 남자를 챙겨줄 책임, 나한테는 없어요.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모든 것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 결혼은 정신을 차리기 위한 충격 요법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다 큰아들이 아니라 성숙한 남편이 필요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을 때 마음은 무거웠지만 이상하게도 가벼웠습니다. 적어도 저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더 이상 순종적인 아내 연기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스며드는 불안감을 잊기 위해 숫자와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몰두하며 쉴 새 없이 일했습니다. 문득 어머니가 예전에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자는 결혼해서 남편이 가난한 건 두렵지 않다. 하지만 주관도 권리도 없는 남편이 가장 무서운 거다. 돈이 있는 곳에 권력이 있는 법이야. 내게 경제권이 없으면 넌 내 집에서 돈 못 받는 일꾼일 뿐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일상 비용을 책임지는 재정 공급자였습니다. 저는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권리는 우리 가족의 예산을 쥐고 있는 시어머니의 손에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모든 갈등의 근원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대로 모든 것은 그 신혼 첫날 밤에 시작되었습니다. 시원한 가을밤이었습니다. 신혼방은 비단과 생화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고
향초의 달콤한 향기가 방 안 가득 퍼져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하객들을 맞이하느라 지쳤지만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주는 저를 품에 안고 밝은 미래와 우리만의 작은 보금자리에 대해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말을 속삭이던 바로 그 순간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두툼한 봉투를 손에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자애로운 미소를 띠고 계셨지만 그분의 눈에는 관심과 함께 권력이라 불릴 만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너희 둘 결혼했으니 이제 독립해야 하는 건 알지만 엄마는 걱정이 된단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축의금은 이미 줬고 지금 온 건 더 중요한 일 때문이야. 너희 둘의 미래에 관한 일. 시어머니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민준의 손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민준아, 내 월급 통장 엄마한테 다오. 너는 씀씀이가 해프고 우리 새아가도 아직 젊으니 너희가 흥청망청 돈을 쓸까봐 걱정이다. 내 월급 통장은 엄마가 갖고 있을 테니 매달 30만 원씩 개인 용돈으로 보내주마. 나머지는 엄마가 다 저축해 줄게. 장부도 꼼꼼히 기록하고 나중에 집 사고 차 살 때 다 이 저축한 돈에서 나오는 거란다. 당시 민주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네, 어머님 말씀대로 할게요. 그때 저는 약간 불쾌했지만 시어머니고 우리 잘 되라고 하시는 거겠지. 내 돈은 어차피 내 거니까 내가 알아서 쓰면 되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저는 그 임시방편의 합의에 동의했고 그것이 3년 내내 이어지며 저를 온 가족의 생활비를 떠안는 사람으로 만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매달 용돈 30만 원. 그것은 이미 결혼한 성인 남성이 아닌 고등학생에게나 어울리는 액수였습니다. 민주는 그 액수를, 그 통제를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니의 과보호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 한 번도 돈에 대해 진지하게 걱정해 본 적도, 스스로 공과금 고지서 하나 해결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통장을 건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월급 한 푼 한 푼을 쪼개 써야 했습니다. 월급 350만 원, 중 월세 70만 원, 자동차 할부금 50만 원, 공과금, 식비, 경조사비, 양가 부모님 용돈까지 저는 돈과 씨름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그는 퇴근하고 집에 와서 아내가 차려주는 밥을 기다리기만 할 뿐 자신이 번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 필요도 없었습니다. 제 인내심은 무한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제가 밖에서 순대국밥을 사 먹은 것은 저 자신에게 주는 보상이자 억압받았던 개인의 자유를 되찾으려는 행동이었습니다. 제가 늦게 귀가해 저녁을 차리지 않은 것은 빼앗겼던 독립을 향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저는 다시 휴대폰을 켜서 민준에게 다른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원망이 아닌 통보였습니다. 나 친정집에 왔어요. 월급 통장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나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저는 휴대폰 전원을 껐습니다. 이 행동이 특히 시어머니에게는 집안에 폭풍을 몰고 올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민준이 현실을 직시하길 31살에도 여전히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한 남자의 굴욕을 마주하길 바랐습니다. 그가 너무 늦기 전에 어른이 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이 작은 가정을 위해, 제 자신의 미래를 위해 자율권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저는 등을 곧게 펴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경제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시댁에서 버림받았던 미영 씨처럼 두 번째 희생자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빠르고 꼼꼼하게 짐을 쌌습니다. 꼭 필요한 개인용품과 약간의 업무 자료만 챙겼습니다. 제 작은 여행 가방에는 예쁜 옷 대신 굳은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가방을 끌고 문 밖으로 나설 때 민주는 여전히 소파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긴장된 대화 이후 그는 침실에 들어올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겁니다.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그가 참 안쓰러웠습니다. 그는 제가 사랑하고 남편으로 선택한 남자였지만 스스로를 통제의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를 보았습니다. 저는 작별 인사도 설명도 없이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제 행동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친정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옆 동네에 있는 친정집은 그리 멀지 않았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강하고 독립적인 분이셨습니다. 일찍 남편을 여의고 홀로 저를 키우셨기에 자율과 경제적 독립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현관 앞에서 난초 화분에 물을 주고 계셨습니다. 여행 가방을 끄는 저를 보시더니 잠시 놀란 표정을 지으셨지만 이내 모든 것을 이해하셨습니다. 왔구나, 딸. 어머니는 꾸짖지 않고 평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들어오너라. 짐은 거기 두고. 피곤할 테니 씻고 뭐라도 좀 먹어. 저는 예전 제 방으로 가방을 들여놓았습니다. 길고 힘든 여행 끝에 집에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방으로 따라 들어오셨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자애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3년 전에도 내가 말했잖니. 시어머니한테 월급 통장 맡기는 남자가 뭘 제대로 하겠냐고. 내가 너한테 참으라고 한 건 네가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하길 바랐기 때문이야. 하지만 인내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그 인내가 너를 돈 못 받는 일꾼으로 만든다면 일어서야지. 저는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걱정하시는 거 알아요. 이번에는 더 이상 안 참을 거예요. 이런 불합리한 상황에서 계속 살 수는 없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고 눈빛이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그래, 맞아. 시댁에서 경제권 없는 여자는 일꾼이나 다름없지. 너는 내 작은 가정의 경제적 자율권을 되찾아야 해. 그건 돈 욕심이 아니라 존중을 되찾는 일이야. 그리고 어머니는 제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예전에 어렴풋이 들었던 이야기였지만 이번에는 마치 날카로운 경고처럼 더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았던 어머니의 오랜 친구 미영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미영이도 너처럼 부유한 집으로 시집을 갔지. 시댁은 교양 있는 집안이었지만 며느리의 경제를 철저히 통제했어. 미영이 월급은 시댁에서 관리했고 걔는 용돈만 타서 썼지.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니 지켜줄 거라고 믿었을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미영이가 희귀병에 걸려 오랫동안 병원 신세를 지게 됐어. 그때서야 사람들의 본심이 드러났지. 시댁은 차가워지기 시작했어. 저축한 돈은 다 같이 모은 돈인데 걔 하나 치료하는데 다 쓸 수는 없다고 했대. 남편도 어머니한테 의존하는 게 습관이 돼서 감히 아무 말도 못했고 아내 약값으로 큰 돈을 쓰는 것조차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없었던 거야.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결국 미영이는 이혼해야 했어. 혼자 힘으로 자기 돈 써가며 병을 치료했지. 알겠니? 지혜야, 돈이 있는 곳에 권력이 있다는 말은 절대 틀리지 않아. 네가 일할 능력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널 존중하지만 그 능력을 잃는 순간 너는 짐이 될 뿐이야. 그때는 경제력이 네가 살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하게 된단다. 어머니의 이야기는
제 머릿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환상을 깨는 찬물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월 350만 원을 벌고 건강했기에 모든 비용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어느 날 제가 병에 걸리거나 실직한다면 누가 저를 지켜줄까요? 자기 밥 한 끼조차 결정할 권한이 없는 남편 민준일까요? 아니면 집 사준다는 명목으로 아들의 월급 통장을 쥐고 있는 시어머니일까요? 저는 경제적 통제권을 잃는다는 것에 무서움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과 미래를 지킬 능력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해야 한다. 알았지? 어머니는 사랑 가득하지만 엄격한 눈빛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민준이가 자기가 남편이고 가장이라는 걸 깨닫게 해야 해. 무책임한 아들이 아니라 너는 그 월급 통장을 되찾아야 한다.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 부부의 독립을 위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은 결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의 조언과 미영 씨의 이야기는 제 입장을 굳건히 지킬 동력이 되었습니다. 저는 휴대폰 전원을 끄기 전 민준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 엄마 집에 있어. 내가 돌아오길 바란다면 월급 통장 가지고 여기로 와서 해결해. 우리 결혼 생활과 당신 어머니의 월급 통장 둘 중 하나를 선택해. 그러고는 휴대폰 전원을 완전히 껐습니다. 곧 폭풍이 몰아칠 것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소식을 듣고 제가 친정에 간 것을 알게 되면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정면 대결을 준비했습니다. 제 뒤에는 가장 든든한 지원군인 친정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예전 제 방에서 잠시 쉬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익숙한 온기와 어머니 집 정원에서 풍겨오는 은은한 꽃향기가 제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않을 겁니다. 몇 시간 안에 시어머니와 민준이 나타날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오후 3시경 예상대로 민준의 익숙한 차가 문 앞에 멈췄고 곧이어 분노와 걱정이 뒤섞인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거실로 나가자 어머니는 이미 그곳에 앉아 여유롭게 차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은 모습은 수많은 풍파를 겪은 여성의 침착하고 기품 있는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시어머니와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거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얘, 너 지금 무슨 짓이냐? 친정에 오다니. 이게 무슨 뜻이야? 남편 굶겨놓고 마음대로 집을 나가. 너 아직 그 집을 내 집이라고 생각은 하는 거니? 민주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어머니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제발 진정하라는 간절한 애원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물러서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대답하는 대신 민준을 차갑고 단호한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때 제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시어머니를 침묵하게 할 만큼 무게가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부인. 앉으시지요. 어머니는 차를 따라 시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시지 않고 손을 내저었고 찻잔이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사부인, 따님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좀 보세요. 부부가 잘 살고 있는데 제멋대로 집 나가고 남편 밥도 안 차려주고 우리 민준이가 어젯밤 내내 굶어서 오늘 아침에도 빈속으로 출근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또 받아주시나요? 어머니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남편 굶긴 거요? 그건 사소한 일이지요. 제 딸이 제 집에 왔는데 제가 안 받아주면 누가 받아주겠어요? 그리고 밥 문제는 제 딸도 일하고 와서 피곤한데
한 끼 정도 못 차릴 수도 있지. 그게 뭐 그리 큰일이라고. 사부인은 민준이한테나 물어보시지요. 월급이 그렇게 많은데 왜 밖에서 밥 한 끼 사 먹을 돈이 없었는지. 그럴 돈도 없을 만큼 가난한가요? 어머니의 말은 시어머니의 통제에 정면으로 날아드는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고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사부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민준이 돈은 제가 걔들 집 사주려고 모아주는 겁니다. 제가 걔 돈을 훔친 것도 아니잖아요. 필요하면 저한테 달라고 하면 주는데 이렇게 집을 나갈 권리는 없죠. 그때 제가 나섰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갑고 분명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집을 나갔다고 하셨지만 저는 그 집에서 아무런 자율권이 없는데 제가 남아서 뭘 하겠어요? 저는 하루 10시간씩 일하고 집에 와서 제 월급으로 모든 생활비를 감당해요. 그런데 민준 씨 월급은 어머님이 가지고 계시고요. 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반격할 틈도 주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요. 사부인, 제 딸은 민준이 아내고 가족인데 자기 돈으로 남편 먹여 살리고 집안 살림 꾸려가고 있어요. 남편은 월급이 더 많은데도 쓸 돈 한 푼 없고요. 계속 집 사주려고 저축한다고 하시는데 그럼 제가 솔직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어머니는 찻잔을 내려놓고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3년 동안 모은 돈이 얼마나 되죠?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나요? 집을 사면 제 딸 이름도 같이 올릴 건가요? 사부인이 월급 통장을 쥐고 있다는 건 그 아이들 가정의 경제권을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 딸에게 경제권이 없으면 자기 집에서 돈 못 받는 일꾼과 다를 게 뭔가요? 사부인, 어머니의 날카롭고 직설적인 질문에 시어머니는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떨었고 궁지에 몰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옆에 서 있던 민준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사부인, 무슨 그런 이상한 질문을. 돈은 제 아들 거고 제가 갖고 있는데 그게 사부인이랑 무슨 상관이라고요? 집을 사면 당연히 민준이 이름으로 해야죠. 사부인 따님은 그냥 며느리일 뿐인데요. 시어머니는 마지막 자존심을 담아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어머니는 비웃듯 웃었지만 목소리에는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럼 이 가정은 처음부터 제 딸의 가정이 아니었네요. 그저 세입자이자 일꾼이었을 뿐. 이미 제 딸을 남처럼 여기셨으니 친정으로 돌아온 게 맞네요. 저는 제 딸이 미영 씨처럼 되는 꼴은 못 봅니다. 저는 민준이 움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영 씨라는 이름을 들은 겁니다. 빌원가스를 찌른 검, 일할 능력을 잃었다는 이유로 시댁에서 버림받은 여자의 이야기가 그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추궁 앞에서 민준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어머니, 지혜남 아니에요. 제 아내입니다. 단 한마디였지만 바위처럼 무거운 한마디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민준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들의 절대적인 복종에 익숙했던 시어머니였습니다. 민준의 이 선언은 단순한 저항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눈에는 배신이었습니다. 너 뭐라고? 시어머니가 더듬거렸습니다. 내 마누라 편들고 엄마한테 대드는 거냐? 엄마가 너 어떻게 키웠는지 잊었어? 어머니한테 대드는 거 아니에요. 민준의 목소리가 조금은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린 말 한 거 아니잖아요. 지혜는 제 아내고 이 집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통장 관리하시는 건 어머니와 저 사이의 일이지만 제 아내를 남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는 지혜를 잃고 싶지 않아요. 시어머니는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상처받은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와 제 어머니를 증오에 찬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논리가 아니라 아들의 예상치 못한 반격 때문에 이 대결에서 졌다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그래, 잘났다. 잘났어.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나 간다. 내가 여기서 당신네 모녀한테 훈계나 들으려고 온 줄 알아? 민준이 내 맘대로 해. 내 마누라 편들고 싶으면 실컷 들어. 나중에 후회 안 하나 보자.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떠났습니다. 민준이 뒤따라 불렀지만 시어머니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해방감과 두려움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다. 이제 민준이 차례다. 네가 한 행동이 옳았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해야 해. 어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자율권을 되찾기 위한 이 싸움은 저와 시어머니의 싸움이 아니라 민준이 어른이 되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지키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많은 것을 해야 했습니다. 그는 저를 지키기 위해 그는 더 많은 것을 해야 했습니다. 스스로 월급 통장을 되찾고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는 민준을 보았습니다. 돌아가요. 월급 통장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나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이 싸움은 우리 작은 가정의 자유를 위한 거예요. 민준 씨, 나는 순종적인 아들이 아니라 독립적인 남편이 필요해요. 민준은 돌아갔습니다. 그는 아무런 약속 없이 무거운 침묵 속에서 어머니 집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의 머릿속에서는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을 거라는 것을요. 저는 그에게 월급 통장이냐, 돌아오지 않는 아내냐는 명확한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의 모호함도 회피도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손에는 시원한 오렌지 주스 한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잔을 책상에 내려놓고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얼굴에는 걱정이 역력했습니다. 딸아,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니니? 아무리 그래도 내 시어머니고 민준이 친엄마인데 그렇게 궁지로 몰아넣으면 너한테 원한을 품을 수도 있어. 저는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알아요, 엄마.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저 3년 동안 참았어요. 3년간 저는 제가 좋은 아내고 살림 잘하고 책임감 있다는 걸 증명하려고 노력했어요. 생활비도 다 제가 냈고 한 번도 불평한 적 없어요. 그런데 엄마도 보셨잖아요. 제 인내는 그분을 더 기세등등하게 만들 뿐이었어요. 그분은 돈만 쥐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부부의 삶 전체를 통제하고 싶어 하셨어요. 저는 어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제 눈은 단호했습니다. 엄마, 미영 씨 이야기 기억나시죠? 엄마가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미영 씨의 비극은 병에 걸린 게 아니라 경제권을 빼앗긴 거라고요. 미영 씨는 병 때문에 돈을 벌 수 없게 되자마자 자기 집에서 짐이 되고 남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그 전철을 밟고 싶지 않아요. 저는 안정적인 직업이 있고 독립할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남편의 재정을 다른 사람이 통제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건 제 손으로 우리 작은 가정의 독립을 목 조르는 것과 같아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이해한다. 엄마 세대에는 여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없었고 돈은 전부 남편이나 시어머니한테 맡겼지. 나도 혼자 장사하며 한 푼 두 푼 모아서 너를 공부시켰어. 돈과 자율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안다. 우리 딸은 배울 만큼 배웠고 좋은 직업도 있는데 남의 집 일꾼이 될 수는 없지. 제가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직하겠다고 했을 때 기억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부자 남편 만나서 집에 있거나 민준 씨한테 기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돈을 벌고 싶었던 건 욕심 때문이 아니라 제 목소리를 내고 싶고 제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갖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권력은 직함이 아니에요. 엄마. 권력은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 씨,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효심도 깊고 저를 사랑해요. 하지만 그 효심에 얽매여서 어른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경제권이 없으니 가정에서도 힘이 없죠. 어젯밤에 제가 그 돈 정말 당신 마음대로 쓸 권리가 있다고 확신해요? 라고 물었을 때 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게 바로 진실이에요. 엄마, 돈이 있는 곳에 권력이 있는 법이죠. 어머니는 일어나 방을 서성였습니다. 내가 사부인한테 말해뒀으니 이제 너한테 함부로 하지는 못할 거다. 하지만 너는 내 입장을 굳건히 지켜야 해. 민준이가 제 엄마한테 대들면서까지 너를 지킨 건 좋은 신호야. 이 모든 게 너의 이기심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을 위해 그의 성장을 위한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해야 한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꺼진 휴대폰을 보았습니다. 지금쯤 민준이 시어머니와 씨름하고 있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화를 내고 울고 온갖 말로 그를 비난하며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외로운 엄마. 다 널 위해서 그런 건데 심지어 며느리한테 홀려서 엄마를 배신한다는 식의 무기를 사용하실 겁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힘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민준에게 전화하거나 문자하지 않을 겁니다. 그가 혼자 싸우도록 내버려 둘 겁니다. 그는 제게 그가 가정을 이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제가 필요로 하는 가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월급 통장이 돌아오지 않으면 저도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엄마, 저는 어머니께 단언했습니다. 이게 제 마지막 선이에요. 저는 독립이 필요하고 존중이 필요해요. 만약 민준 씨가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할지도 몰라요. 자기 인생을 스스로 결정할 권한도 없는 남자와 평생을 살 수는 없어요. 어머니는 저를 품에 안았습니다. 엄마는 널 믿는다. 우리 딸은 아주 강해. 걱정하지 마. 엄마가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게. 그 후 며칠 동안 제 휴대폰은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민준과 시어머니의 가머니설이나 감정적인 계략에 휘둘리지 않을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일에 집중하고 제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 평온함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민준과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번갈아가며 제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내 저를 설득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그 문자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시어머니의 문자, 사부인, 저 좀 도와주세요. 지혜가 저렇게 화를 내니 제가 너무 걱정이 됩니다. 우리 민준이는 넋이 나가서 밥도 제대로 안 먹어요. 제가 애들 위해서 돈 모아준 건데 이제 와서 제가 나쁜 사람이 됐네요. 지혜 좀 돌아오라고 해주세요. 민준이랑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민준의 문자, 장모님, 죄송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잘못한 거 알아요. 어머니랑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통장을 돌려주실 수 없다고 하세요. 거래 내역 뽑고 장부 정리해야 해서요. 몇 주 정도 기다려야 한대요. 지혜한테 일단 집에 돌아오라고 천천히 해결하자고 좀 전해주세요. 저는 문자를 읽고 피식 웃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장부 정리 핑계는 시간을 벌려는 수작에 불과했습니다. 권력을 놓기 싫으신 겁니다. 그리고 민주는 여전히 어머니와 정면으로 맞서지 못하고 제가 양보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거봐. 어머니가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포기 안 하셨어. 네가 양보해서 돌아오면 그분은 계속해서 통제하려 들 거다. 민준이가 말하는 천천히 해결하자는 건 앞으로 3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는 뜻이야. 알아요, 엄마. 제가 대답했습니다. 월급 통장이 돌아오지 않으면 전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한테 분명히 말했어요. 선택하라고요. 민준이가 그 권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야 해.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내게 보낸 문자 보니까 빈속으로 출근해서 점심값은 어머니한테 받아서 해결했다고 하더구나. 31살. 팀장이라는 애가 어머니한테 점심값을 받아 쓰다니. 그 굴욕감을 느끼게 해야 정신을 차릴 수 있어. 저는 어머니를 보며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버팀목일 뿐만 아니라 제게 방향을 제시해주는 조언자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휴대폰을 통해 민준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준 씨, 나를 사랑하고 이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했죠. 그럼 증명해봐요. 어머님이 집 사주려고 저축하신다고요. 그럼 어머님께 장부를 보여달라고 하세요. 그 저축액에 대한 증거를요. 그 돈이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돈 사용에 대한 명확한 약속을 받아내세요. 만약 어머님이 그걸 못하신다면 그건 저축이 아니라 통제예요. 저는 이 문자가 민준을 냉혹한 현실과 마주하게 할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가 땀 흘려 번 돈에 대해 그에게는 아무런 통제권이 없다는 현실 말입니다. 저의 단호함은 민준과 시어머니에게 보이지 않는 압박을 가했습니다. 어머니를 통해 이 메시지를 전달받은 시어머니는 더 이상 문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판을 뒤집었다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니라 최후 통첩을 날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친정집에 머물며 완전히 평온한 상태로 일에 집중했습니다. 저 밖에서는 시어머니와 민준이 내적 갈등을 겪고 있을 것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통제권을 유지하는 것과 아들을 잃고 명예를 잃는 것 사이에서 저울질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민준은 맹목적인 효심과 남편으로서 미래의 아버지로서의 책임감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휴대폰은 꺼져 있었지만 어머니를 통해 민준의 소식을 계속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민준이 매일 저희 집 앞에 왔지만 감히 들어오지는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저 대문 앞에서 안을 들여다보다가 돌아가곤 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닷새째 되던 날, 어머니는 민준이 또 왔는데 이번에는 몰골이 말이 아니더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를 불쌍히 여겨 집으로 들여 레모네이드 한 잔을 타주셨다고 합니다. 민준아, 어머니랑 확실히 얘기를 해야지.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가 여기 와 있는 동안 걔도 슬프고 나도 걱정이 많다. 하지만 네가 알아야 할 건 지혜는 돈을 탐내는 게 아니라는 거다. 걔는 존중을 원하고 네가 어른이 되어서 집안에서 제 목소리를 내길 바라는 거야. 민주는 넋이 나간 채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장모님, 어머니랑 얘기했는데 어머니는 저를 사랑해서 제가 아내한테 속을까봐 그러셨다고 하세요. 어머니가 우시니까 제가 죄인이 된 것 같았어요. 어머니 댁에서 만난 이후 민주는 더 이상 제게 문자나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의 행동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저 또한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에 집중하며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이 싸움에 모든 것을 걸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민준이 실패한다면 저는 이 결혼에 대한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틀 후 점심시간에 제가 회사에서 점심을 먹고 있을 때
민준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는 제가 자주 가는 회사 근처 단골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훨씬 더 초췌해 보였습니다. 옷은 구겨져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으며 면도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깔끔하고 번듯한 팀장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마치 격렬한 전투를 치르고 온 사람 같았습니다. 그는 제 테이블로 곧장 걸어와 묻지도 않고 앉았습니다. 어머니랑 얘기했어. 그의 목소리는 쉬고 지쳐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월급 통장 돌려주시겠대. 저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를 바라보며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통장 돌려주시겠다고. 그가 약간의 자부심을 담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 무슨 조건인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랑 같이 사시겠대. 같이 살지 않으면 우리가 저축도 안 하고 그 돈을 다 써버릴까봐 걱정되신다고. 저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쁨의 웃음이 아닌 비웃음과 실망의 웃음이었습니다. 민준 씨, 제가 말했습니다. 이 조건이 얼마나 불합리한지 모르겠어요. 월급 통장을 되찾기 위해 쌓아놓고 이제는 그 통장으로 우리 삶 전체에 대한 통제권을 넘기겠다는 거예요. 어머님은 통장을 우리 삶에 대한 통제권과 맞바꾸신 거예요. 이게 어머님이 우리 재정을 계속 통제하는 것과 뭐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민준이 더듬거렸습니다. 나도 이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건 알지만 어머니는 우리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셨다고. 우리가 집 살 돈을 모아주셨다고 하셨어. 같이 살지 않으면 외로워서 마음이 편치 않을 거라고 하셨어. 외로워서요? 제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습니다. 어머님이 외로우실 수는 있지만 그게 우리 부부의 삶을 질식시킬 핑계가 될 수는 없어요. 어머님이 같이 살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 봤어요. 어머님이 우리 식사 하나하나, 잠자는 시간 하나하나, 우리가 입는 옷 하나하나를 통제하실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통장은 돌려받았지만 당신은 개인의 독립성을 전부 잃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해결책이 아니에요. 민준 씨, 그건 더 큰 덫이에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눈은 단호했습니다. 어머님이 우리 삶 전체에 대한 통제권과 맞바꿀 조건으로 내건 월급 통장 따위는 필요 없어요. 내가 필요한 건 독립이에요. 민준 씨. 당신이 어른이 되고 집안에서 제 목소리를 내는 게 필요해요. 그 통장으로 우리 가정을 침범하는 불합리한 타협을 해서는 안 돼요. 저는 마지막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돌아가서 어머님께 말씀드려요. 저는 합가 조건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요. 이 문제는 당신이 스스로 해결해야 해요. 만약 해결할 수 없다면, 어머님이 통제를 포기하시게 할 수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혼해야 할지도 몰라요. 저는 어머님이 만든 황금 세장 속에서 평생 살 수 없어요. 저는 독립적인 남편이 필요해요. 월급 통장을 돌려받고 제가 돌아오거나 아니면 어머님의 조건을 받아들이고 저와 이혼하거나 선택해요. 민주는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는 놀라움과 동시에 존경이 담긴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는 그룬 걸즈로 제 데이또 따란다. 그는 데이또 따란 그롭 따란 데이떠란 데이따라. 저는 이 싸움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알았어. 민준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내가 해결할게. 너를 잃지 않을 거야. 저는 물 한 잔을 더 시키고 생각을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사 오는 장면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제가 없던 지난 일주일 동안 그러셨던 것처럼
다시 식사를 통제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제 귀가 시간을 통제하고 늦게 온 이유를 추궁하실 겁니다. 제 청소 방식, 소비 방식, 옷 입는 방식에 대해 비난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저와 민준 씨의 삶은 보살핌과 절약이라는 이름 아래 질식하게 될 겁니다. 저녁에 민준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지혜야, 미안해. 어머니랑 얘기했어. 어머니가 많이 화나셨어. 내가 불효자라고 우셨어. 저는 그가 죄책감에 빠질 틈도 주지 않고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불효자가 아니에요.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알아야 해요. 우리 생활 공간에 대한 통제권을 월급 통장과 맞바꿀 수는 없어요. 그건 불합리한 타협이고 우리 작은 가정을 죽이는 일이에요. 합가 조건을 단호하게 거절한 후 민준 씨는 더 이상 저희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다시 한번 마주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나 제 어머니의 개입 없이 스스로 해내야 했습니다. 그가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혜야, 내가 잘못했어. 네 말이 맞아. 너는 마마보이가 아니라 성숙한 남편이 필요했던 거야. 나는 어머니의 과보호에 너무 익숙했고 월급 통장만 들이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했어. 내 무책임의 결과를 네가 짊어지게 만들었어. 미안해. 사과할 필요 없어요. 제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요. 당신이 밥 문제로 저항했던 게 첫걸음이었어요. 이제 그 저항으로 어머님과 마주해야 해요. 어머님의 통제가 우리 작은 가정을 붕괴 직전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해드려야 해요. 저는 휴대폰 화면 너머로 민준 씨를 보았습니다. 그는 훨씬 더 성숙해 보였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초췌했지만 눈빛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 안에 남자를 깨우는데 성공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준 씨가 식사 문제로 개인적인 통제를 깨달았으니 이제 논리적으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래의 경제적 위험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시어머니가 월급 통장을 쥐고 있는 것이 단순히 불합리한 것을 넘어 우리 두 사람의 안전에 잠재적인 위험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해야 했습니다. 저는 차갑고 단호하게 문제를 분석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이 통장을 갖고 계신 건 통제일 뿐만 아니라 당신의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부정하는 거예요. 당신은 돈을 벌지만 그 돈에 대해 책임지지 않아요. 인생의 위험 앞에서 아내와 자식을 지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한 남자로서 가장 큰 무책임이에요. 어머님이 집 사주신다고 하셨죠. 그런데 만약 어머님이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을 올리지 않으신다면 그게 공동재산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혼하게 되면 당신은 어머님 손에 거액의 저축을 쥐게 되는 동안 저는 3년간 생활비를 짊어진 대가로 아무것도 없이 쫓겨날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저는 민준 씨가 현실을 직시하도록 최악의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민준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겁고 지친 한숨이었습니다. 내 말이 맞아. 내가 너무 맹목적이었어. 이 큰 덫을 보지 못했어. 어머니가 내 효심을 이용해서 우리의 주도권을 빼앗도록 내버려뒀어. 그럼 단호하게 행동해야 해요. 제가 결론 내렸습니다. 당신 가정을 지켜야 해요. 어머님께 통장은 돌려받아야 하고 합가 조건은 없다고 말씀드려야 해요. 어머님께 당신이 이제 어른이 되었다고, 여전히 어머님 아들이지만 더 이상 통제받는 아이가 아니라고 말씀드려야 해요. 스스로 자율권을 되찾아야 해요. 민준 씨, 기다릴게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은 단호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민준 씨가 통제된 식사의 불합리함 뿐만 아니라 미래의 경제적 통제권을 잃었을 때 잠재적인 위험성까지 모든 진실을 깨달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전투를 준비했고 이 전투에서 그가 이길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민준 씨에게 마지막 최후 통첩을 보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친정집에 머물며 민준 씨와 시어머니에게 압박을 가하기 위해 필요한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일주일이면 민준 씨가 아내를 잃거나 어머니에게 상처를 주는 가장 고통스러운 선택과 마주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토요일 점심 저는 회사 근처 단골 카페에서 숫자와 보고서에 집중하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익숙한 그림자가 제 책상 위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고개를 드니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설령 나타나신다 해도 불꽃 튀는 대결이 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분노나 책망이 없었습니다. 초췌한 얼굴, 눈 밑에는 피곤함이 짙었고 손에는 익숙한 보온 도시락 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가, 시어머니가 부르셨습니다. 목소리는 작고 힘이 없었으며 예전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앉으렴. 할 얘기가 있다. 저는 일어나 시어머니를 위해 의자를 빼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앉아서 보온 도시락을 식탁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향긋한 갈비찜 냄새가 퍼졌습니다. 제가 갓 시집 왔을 때부터 가장 좋아했던 음식이었습니다. 네가 집 나간 지 너무 오래됐구나. 시어머니의 눈에는 애원이 가득했습니다. 네가 나한테 화난 거 안다. 민준이도 나한테 화났고 내가 이거 만들었으니 좀 먹으렴.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니. 저는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께 화나지 않았어요. 저는 이 집안의 불합리함, 그 월급 통장 때문에 화가 났을 뿐이에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더니 핸드백에서 낡은 흰 봉투와 노란색 체크카드를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제 쪽으로 미셨습니다. 여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이 월급 통장이다. 너희 둘한테 돌려주마. 이자는 다 뺐고 원금만 남겨뒀다. 장부도 꼼꼼히 정리했어. 지난 3년간 민준이가 1억 2천만 원을 모았더구나. 시어머니는 저축 통장과 함께 며칠 밤을 새워 준비하셨을 상세한 거래 내역서를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확인할 필요도 없이 시어머니의 태도만 보았습니다. 이 양보는 진심이었습니다. 내가 너희 돈 모아준 거지 한 푼도 훔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마지막 자존심을 담아 말씀하셨습니다. 다 너희 사랑해서 흥청망청 쓸까봐 걱정돼서 그런 거였다. 그런데 이제 내가 틀렸다는 걸 알겠다. 민준이가 나한테 자기를 통제한다고 하더구나. 내가 통장 안 돌려주면 나가서 따로 살겠다고 했어. 나는 아들을 잃고 싶지 않다. 어머님, 제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는 한 번도 민준 씨 돈을 뺏고 싶다고 말한 적 없어요. 저는 그저 자율권을 원했을 뿐이에요. 민준 씨가 자기 재정에 책임을 지는 남자가 되길 바랐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안다. 내가 틀렸어. 미안하다. 합가 조건도 물렀다. 더 이상 너희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구나.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앙상한 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 조건만 있단다. 이것만은 들어주렴. 아가, 저는 시어머니를 보며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집에 와서 나랑 같이 밥 먹어주면 안 되겠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았습니다. 나 너무 외롭다. 아가, 민준이가 다 커서 장가도 갔고 다 알지만
나는 혼자 잤니? 너희 둘 얼굴이라도 봐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의 단호함이 이겼지만 이 승리는 시어머니의 외로움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알겠습니다. 저희 부부 일주일에 한 번 꼭 찾아뵙고 같이 식사할게요. 약속드려요. 시어머니는 소리 내어 우셨습니다. 분노의 울음이 아닌 해방의 울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껴안았습니다. 지난 3년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포옹이었습니다. 고맙다. 아가. 고맙다. 고맙다. 저는 월급 통장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양보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양보는 패배가 아니라 경계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통장 전쟁이 저는 자율권을 되찾았고 시어머니로부터 존중을 되찾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떠난 후 저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체크카드와 저축 통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갈비찜은 아직 따뜻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전원을 켰습니다. 민준 씨에게서 온 수십 개의 문자가 떴지만 저는 바로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 씨. 제 목소리에 약간의 감정이 실렸습니다. 어머니가 방금 찾아오셨어요. 뭐? 어머니가 너한테 뭐라 안 하셨어? 심한 말 하신 거 아니야? 수화기 넘어 민준 씨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통장 돌려주셨어요. 합가 조건도 물으셨고요. 대신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밥 먹어달라고만 하셨어요. 민준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이야? 어머니가 정말로 통장 돌려주셨어? 네. 그리고 3년간 모은 저축이 1억 2천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장부까지 다 주셨고요. 다행이다, 지혜야. 고마워. 네가 단호하게 버텨줘서 나한테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민준 씨. 어머님과 용감하게 마주한 사람한테 고마워해야죠. 민준 씨가 갑자기 크게 웃었습니다. 안도감과 자부심이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네가 몰라서 그래. 어제 어머니랑 한바탕 했어.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저는 호기심이 가득해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합가해야 한다고 고집하셨어. 우시고 내가 불효자라고 하시고 외로워서 죽을 것 같다고 하셨지. 그래서 내가 단호하게 말씀드렸어. 어머니, 저 이제 31살이에요. 지혜 남편이고 이 집 가장이에요. 어머니가 통장 안 돌려주시면 저 나가서 따로 살겠습니다. 작은 원룸이라도 얻어서 제 힘으로 제 삶을 책임질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저는 어머니의 착한 아들 역할이 아니라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가 지혜가 이혼하겠다고 해요. 라고만 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성숙함과 독립심으로 어머니와 마주했던 겁니다. 그는 경계를 설정하고 책임을 선택했습니다. 어머니는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충격받으셨지. 내가 그런 말을 할 줄은 상상도 못 하셨을 거야. 내가 잔인하다고 며느리한테 홀렸다고 하셨어. 하지만 나는 알았지. 내가 잔인하다고 며느리한테 홀렸다고 하셨어. 그게 내가 평생 동안 했던 말 중에 가장 진심 어린 말이었다는 걸. 나는 성장을 선택했어, 지혜야. 너와 우리 작은 가정을 선택했어. 어머니는 밤새 말이 없으셨어. 오늘 아침에 나를 부르시더니 당신이 졌다고 하시더라. 통장 돌려주시겠다고 대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와서 밥 먹으라고 외롭다고 하셨어.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양보라는 걸 알았지. 그래서 동의했고
어머니가 너를 찾아가시기 전에 내가 먼저 너랑 얘기하려고 했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신 것은 양보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민준 씨에게 궁지로 몰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선택했던 겁니다. 민준 씨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이제 정말 어른이 됐네요. 내가 잘한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어른으로 만들어준 거야. 민준 씨가 따뜻하고 사랑 가득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무 유약했어. 그 유약함이 나를 내 가정에 무책임한 사람으로 만들 줄은 몰랐어. 미안해. 사과하지 마요. 당신의 선택을 증명했잖아요. 이제 집으로 와요. 우리 가족의 새로운 재정 모델을 같이 세워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자율권을 되찾았습니다. 성애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경계를 설정하고 책임을 질 줄 아는 성숙한 남편을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작고 익숙한 집은 이제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졌습니다. 더 이상 통제받는 황금 세장이 아니라 우리의 독립적인 보금자리였습니다. 민준 씨는 집을 깨끗하게 청소해 놓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백합꽃병과 새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싸움의 여파로 얼굴은 여전히 조금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결의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그는 달려와 저를 꽉 껴안았습니다. 돌아왔구나. 보고 싶었어. 나도 보고 싶었어요. 저도 그를 꽉 껴안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따뜻함에 모든 풍파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 씨가 스스로 배달 음식을 시켜 차린 간단하지만 따뜻한 저녁 식사 후 우리는 시어머니가 주신 체크카드와 저축 통장을 앞에 두고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자, 민준 씨가 카드를 제 쪽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네가 맡아. 네가 나보다 돈 관리 더 잘하잖아. 이제부터 우리 집 재정은 네가 결정해. 저는 미소 지었지만 카드를 다시 그에게 밀었습니다. 아니요, 민준 씨. 내가 아니라 당신이 맡아야 해요. 당신 돈에 대해 당신이 책임져야죠. 이 싸움은 내가 어머님 대신 당신을 통제하기 위한 게 아니라 당신이 어른이 되기 위한 거였어요. 그는 놀란 듯 저를 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제 뜻을 이해했습니다. 그가 재정관리의 주체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요. 그럼 우리 어떻게 관리할까? 민준 씨가 새 노트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깊이 생각해온 독립적인 재정관리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더 이상 내 돈 하는 방식은 안 돼요. 우리 가족을 위한 공동 생활비 통장을 만들어요. 내 월급은 350만 원. 당신 월급은 500만 원. 총 수입은 850만 원이죠. 150만 원. 당신 월급은 각자 수입의 일정 비율, 예를 들어 50%씩 공동 통장에 넣는 거예요. 그럼 매달 총 425만 원이 모이겠죠. 이 돈으로 월세, 공과금, 식비, 차 할부금, 그리고 양가 경조사비까지 모든 고정 비용을 충당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가족 돈이니까 당신과 나 둘 다 지출을 결정할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남은 돈은 각자 알아서 관리해요. 나는 175만 원, 당신은 250만 원이 남겠죠. 이건 각자의 개인 자금이에요. 당신은 그걸로 투자하거나 개인 물품을 사거나 따로 저축할 수 있어요. 나도 마찬가지고요. 서로에게 물어볼 필요 없어요. 이게 바로 각 개인에 대한 존중이자 독립이에요. 민준 씨는 노트에 꼼꼼히 기록하며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탄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모델 정말 합리적이다. 지혜야, 공동의 책임도 지키면서 개인의 독립성도 존중해주네. 나 동의할게. 내가 이 공동 통장을 관리하고 매달 너한테 지출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여줄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보고서까지 만들 필요는 없어요. 당신 자신과 이 가정에 정직하기만 하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민준 씨, 경제적 독립은 누가 통장을 갖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자산을 창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새 노트에 적힌 재정관리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그것은 구속력 있는 계약이 아니라 우리 작은 가정의 성장과 독립을 위한 약속이었습니다. 새로운 재정 모델을 수립한 후 우리 삶은 점차 안정되었습니다. 민준 씨는 주도적으로 공동 통장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출에 더 신중해졌고 투자와 저축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성숙한 모습에 저는 무척 행복했습니다. 약속대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시어머니 댁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삶에 간섭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설정한 경계를 존중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민준 씨에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민준아, 엄마 집 냉장고가 갑자기 고장 났구나. 사람 좀 불러서 고쳐줄 수 있겠니? 돈은 네가 좀 내주고. 나는 늙어서 이런 건 잘 모르겠다. 저는 이것이 마지막 경계 테스트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의 재정적 독립이 우리가 시어머니를 버린다는 뜻인지, 그리고 민준 씨가 시어머니의 요구를 거절할 용기가 있는지 떠보시는 것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자신감 넘치는 눈으로 저를 보더니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네. 어머니, 냉장고 고장났으면 고쳐야죠.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사람 불러서 고치고 안 되면 새 것으로 사드릴게요. 그래, 그럼 좋지. 돈은 네가 다 내주렴.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민준 씨는 가볍게 한숨을 쉬더니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집안 자질구레한 지출은 이제 어머니께서 직접 결정하세요. 이번 달부터 제가 매달 50만 원씩 생활비 고정적으로 보내드릴게요. 그걸로 어머니께서 자유롭게 쓰세요. 더 이상 저한테 돈 달라고 하실 필요 없게. 전기세, 수도세, 수리비 같은 거 다 그 돈으로 하세요. 제가 다 컸으니 어머니를 챙겨드릴 책임이 있죠. 하지만 어머니가 저한테 돈 달라고 하시는 건 원치 않아요. 이건 제 효도라고 생각해 주세요. 어머니, 수화기 너머의 시어머니는 말이 없으셨습니다. 1분 넘게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민준 씨가 단순히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넘어 명확한 재정적 경계를 설정할 줄은 예상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래, 알겠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약간 메었습니다. 알겠다. 고맙다, 아들. 민준 씨는 마지막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위한 지출 경계를 설정했고 도움을 의존이 아닌 정기적인 책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는 냉장고 수리비를 내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큰 새 냉장고를 사서 시어머니께 선물했습니다. 한 달 후, 민준 씨는 지점 부지점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월급도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 자금으로 반짝이는 고급 진주 목걸이를 사서 제게 선물했습니다. 자기 선물이야. 그가 저를 품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나를 어른으로 만들어줘서 고마워. 경제적 자율이 단순히 돈이 아니라 권력이자 존중이며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걸 깨닫게 해줘서 고마워. 월급 통장 폭풍이 지나간 후 우리 삶은 평온할 뿐만 아니라
더욱 빛났습니다. 우리 부부는 함께 재정 관리를 배우고 함께 투자하며 함께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완전히 경계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남은 이자까지 정확히 계산해서 저축액을 모두 돌려주셨고 진심 어린 화해와 인정의 표시로 갑오로 내려오는 옥팔찌를 제게 선물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낡은 월세집에 살지 않고 더 넓은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단순히 출퇴근용이 아니라 시어머니를 모시고 여행도 다니고 나들이도 갈 수 있는 더 큰 차를 살 계획도 함께 세웠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성숙한 34살의 남자 민준 씨를 보았습니다. 저는 경제적 자율의 진정한 의미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가 아니라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자산을 창출하고 관리하는 능력,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작은 가정이 독립적이고 행복할 수 있도록 경계를 설정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함께 그것을 해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경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